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지만 동시에 사모님을 마주보는 순간 다시금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자 그녀의 실루엣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매끈한 다리, 풍만한 곡선, 그리고 살짝 달아오른 뺨의 열기까지 나를 향해 손을 뻗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날 완전한 육체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를 감싸 안는 팔과 다리가 더없이 밀착되며 귀가에 맴도는 짧은 숨소리가 한층 더 짜릿하게 느껴졌죠. 격렬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나는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순간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도 응답 대신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십몇 년 전 제가 30대 중반대 일입니다. 그때 제조 공장에서 설계와 디자인을 총괄하는 차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제 삶은 출근부터 퇴근 그리고 주말의 육아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차 때였죠. 그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고 큰아이는 초등학생, 작은아이는 유치원생이 되어 어느덧 제법 자라났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정신도 쉴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떠밀리듯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당시엔 불타오르는 열정도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와 집안일에 무게가 실렸고 자연스럽게 남녀로서의 뜨거움이 잦아들었습니다. 부부관계라 해봐야 한 달에 2번 정도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거의 의무감에 가까운 분위기라 서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반응도 의욕이 없어 보이고 저 역시 이제는 기대를 아예 내려놓은 상태였죠. 결혼 초에는 서로 시간을 내서라도 뜨겁게 포옹하고 어루만지며 애정 표현을 자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적으로 어색하게 몸을 맞댑니다. 가령 어느 토요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둘만의 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오늘은 괜찮을까 하며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이따 샤워하고 쉬어라고 말하며 더 묻지 않고 가끔 아내가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제야 옆으로 슬쩍 다가가 보죠. 그렇다 해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는 아이들이 혹시 깨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침대 매트리스가 살짝만 움직여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몸을 만질 때도 조심스럽게 손길을 건네고 한 번씩 부딪히는 시선 속에 미묘한 망설임이 스칩니다. 아내의 숨소리나 몸짓에서 이전처럼 열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 쪽에서도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다 서로 마음이 맞아 육체적 교감을 시작해도 진행되는 과정이 길지 않습니다. 간신히 분위기를 맞춰 자세를 바꿔봐도 아내는 옅은 신음소리조차 최대한 억누르려 하며 방 문 쪽을 잠깐씩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올까봐 또는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 몰입하기가 어려워져요. 가끔은 제가 먼저 속삭이듯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아내는 짧게 응 빨리 끝내자 피곤해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그 후에는 말 그대로 의무감에 가까운 움직임만 오갈 뿐 예전처럼 서로를 탐닉하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내는 욕실로 곧장 향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내일 애들 뭐 먹이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꺼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하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저녁이면 초조한 마음으로 퇴근하게 되는데 문득 오늘은 아내가 어떤 얼굴로 날 맞아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때로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오늘 유난히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라며 한숨을 쉬고, 어떤 날은 당신 늦으면 나 혼자 두에 어떻게 보라고 하고 퉁명스럽게 나오기도 하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정신없는 소란으로 머리가 아찔해지곤 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나면 사실 저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아내가 나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애들만 봤으니 힘들다며 토로하면 참아야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기보다 나도 힘들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말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이죠. 주말이면 아내는 종종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수다 떠는 정도라면 저도 흔쾌히 보내줄 텐데 대개는 술자리가 길어집니다.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요일 밤 퇴근 후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당신이 주말엔 집에 있을 테니까 애들 좀 봐줘. 난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거야 라고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고생하고 금요일 밤엔 좀 쉬고 싶었지만 이미 계획이 다 잡힌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 날 아내는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땐 이미 저쪽 분위기가 무르익어 고성이 들리는 바 한가운데였죠. 새벽 2시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피곤했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불만이 쌓여가더군요.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원나잇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아내의 폰을 보면 전화나 메신저 상대가 낯선 이름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제 앞에서 급히 알림을 꺼버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깊이 파고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춰서 크게 싸우기라도 하면 그나마 유지되는 이 혼인이 깨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주말 육아는 생각보다 많은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해서 이것저것 사소한 감정 표현이 늘었고, 작은 애는 유치원에 다닌다지만 밥 먹이는 것부터 화장실 데려가는 것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30명 남짓한 작은 제조 공장이지만 저는 설계와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공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표나 부장 대신 제가 현장에 내려가 일일이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죠.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거래처 미팅이 밤늦게 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불평 섞인 연락이 오기도 하죠. 오늘도 늦을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말하면 아내는 늘 나 혼자 애 다 봐야 하니까 힘들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문제는 저 역시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는 밀키트 포장과 인스턴트 국, 그리고 장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다리에 매달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숙제 도와줘 라며 부산스럽게 굴고, 아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야근을 하고 왔기에 고생했어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애기들 숙제 너가 좀 봐줘.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였습니다. 그 순간 왈칵 화가 치밀었지만 아이들이 듣고 있을까 참으려 애썼습니다. 바닥 여기저기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 조각들, 닦아지지 않은 싱크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바구니를 보고 있자니 울적함이 몰려왔습니다. 좀 치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더니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벅차. 당신은 회사에서 일만 하면 되지만 난 애들 봐야지, 집안일 해야지. 희생이 너무 많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대출 이자에 쓰고 제 용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한때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술자리, 낚시, 야구 같은 취미생활도 거의 포기했죠. 담배도 끊었고 주말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려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제 노력을 아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죠. 희생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자기 자신만 힘들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과연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몇 달 전에는 아이 둘 모두 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보채던 일이 있었습니다. 큰애는 고열로 끙끙 앓고 작은애는 콧물을 흘리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밤 12시에 소아과 응급실을 찾았는데 아내는 이미 지쳐버려 나도 좀 쉬고 싶어. 내일 당신이 연차 내고 좀 바라며 말하더군요. 저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이 월차를 냈습니다. 아이들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아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저는 진료실 앞에서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도 매일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가사를 돌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회사 업무로 지칠 대로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와 집안일 일부를 떠맡아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내의 외박이나 만취 귀가는 저를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전에 몇 번은 외박 후 돌아온 아내에게 도대체 밤새 어디 있었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친구 집에서 잤다라고 딱 잘라 말하며 제 의심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로서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주로 이런 지점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내가 여자는 인생 내내 피해자야. 남자를 위해 아이 낳고 남자를 위해 집안일하고 얼마나 희생하냐라고 하면 저는 나도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한다. 내 삶은 쉬운 줄 알아? 라고 받아치곤 하죠. 서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만 늘어놓다 보니 누구도 먼저 양보하거나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더 힘든가 경쟁을 벌이는 이상한 결론으로 치달을 때도 있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가족 사진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결혼 초기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젠 그때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잠깐이나마 기쁨에 젖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육아, 경제적 압박, 개인적 스트레스가 겹치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연대감은 점차 사그라졌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지만 두 아이를 떠올리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더군요. 가끔은 아내가 저를 아직 사랑하는지, 제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애써 마음을 달래며 서로에게 여유를 찾으려 노력해 보지만 아내가 밖에서 술 마시고 밤늦게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될 때면 제 속은 또다시 뒤집힙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사소한 문제 하나가 결국 과거의 상처까지 꺼내는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날수록 아빠, 엄마가 자주 다투는 걸 눈치챕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제게 아빠, 엄마랑은 왜 자꾸 싸워? 둘이 안 친해?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럭저럭 일상을 함께 꾸려가고 있지만 아이 눈에는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가고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시댁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이 결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두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우리 둘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저희가 간신히 이 관계를 이어가는 원동력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힘들어졌는지 솔직히 알고 싶거든요. 어쩌면 육체적 교감 문제도 결국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0명 규모의 제조 공장이라고 해서
가족회사 느낌이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사무실 직원 중 저와 대리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장님 가족들이더군요. 하다못해 현장 관리자도 사장님의 먼 친척이라고 하니 사내의 도살인 족보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회사에 발을 들였을 때 사장님 친동생부터 사촌 동생, 조카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현장을 오가는 풍경이 다소 낯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라 누가 누구 친척인지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서로 가족이면서도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은 듯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사장님 친동생의 등살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고 또 누구는 사모님이 회사 돈을 멋대로 쓴다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야 괜히 끼어들어서 말 실수라도 했다가 그 말이 돌아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제가 낭패를 볼 테니 웬만하면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냅니다. 이 회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사장님이 있습니다. 60대지만 젊은 시절부터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인지 40대 후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꽤 정정한 모습입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한 번 이혼을 겪은 뒤 현재의 사모님과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이 회사 경리 출신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자연산 미인이라는 말이 절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165cm 정도의 키에 눈썹이 짙고 콧대가 높고 입술이 도톰해서 서구적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주변에서 한번 쓱 보기만 해도 시선을 뺏길 정도라 남성 직원들은 일부러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또 몰래 힐끗힐끗 훔쳐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말 미인이시구나 싶어 가끔 사모님이 사무실에 들를 때면 눈길이 자연스럽게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나이 차이는 무려 14살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라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사장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모님도 아이 문제에 대해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3, 4살 정도여서 사모님이 자주 회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격리장부를 챙기러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사모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왜 저렇게 미인인지 하고 감탄을 하게 되죠. 문제는 가족회사답게 누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금방 사장님 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모님을 두고 험담이라도 하려 하면 그게 언제 어떻게 전해질지 몰라서 다들 은근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가족들끼리도 서로 뒷말이 많아요. 사모님은 회사 돈을 본인 카드값으로 좀 과하게 쓴다더라. 사장님 친동생이 사모님 예쁘다고 지나치게 챙겨줘서 동생 와이프가 질투한다. 사촌동생은 영업 능력은 좋은데 뭐랄까 권력을 즐기는 타입이라서 사모님이 은근히 싫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수시로 오갑니다. 저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다들 말은 화끈하게 하지만 정작 사모님 앞이나 사장님 앞에선 고분고분하거든요. 회사는 2달에 한 번꼴로 회식을 합니다. 비싼 소고기를 먹는 건 아니고 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집을 자주 가죠. 그래도 공짜 술에 고기를 배꼽 가득 먹을 수 있으니 저는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늘 초반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곤 해요. 사장님 따라 사모님이 갈 때도 있고 오늘은 바빠서 못 나온다며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회식 때도 사장님과 사모님이 모두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다. 술이 제법 들어가고 다들 기분 좋게 떠들던 중에 사장님 친동생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죠. 우리 형 젊을 때 워낙 험하게 놀아서 잘 서질 않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자는 엄청 좋아했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그는 혀가 꼬인 상태로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대.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가족들도 무슨 말인지 다들 대충 눈치를 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우리 형은 예전에 병원도 다녔잖아 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회사에서 오래 지내면서 사장님의 이런저런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신장 질환이 있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예전부터 여성 편력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가족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또 한편으론 사모님이 빚 때문에 사장님과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사모님 집안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서 엄청난 채무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재력이 좀 있고 게다가 사모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결혼하자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가족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종합해보면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아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모님이 생각보다 힘들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밝은 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사모님을 내심 동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외모를 몰래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 친동생, 사촌동생, 조카들까지 모두 사모님이 올 때면 슬쩍슬쩍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본 가장 노골적인 사람은 사장님 친동생이었어요. 밖에서는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데 회사에만 오면 괜히 허세를 부리고 사모님 칭찬을 곁다리로 돌려서 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사람 중 하나는 사장님의 사촌동생이면서 회사의 이사직함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업 능력이 출중해서 실제로 회사 매출을 상당히 끌어올린 장본인이라 사장님이 꽤 신이 많은 편입니다. 사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건 아니어도 업무적으로 종종 의견을 교환하는 걸 보니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이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복잡한 가족회사 환경에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지냅니다. 제겐 그저 이 회사가 다른 곳보다 월급을 더 줘서 또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어서 괜찮아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회사 분위기가 삐걱거리거나 파벌이 나뉘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모여있는 회사다 보니 어느 한쪽 편에 서기도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야유회나 단합대회는 직원 입장에선 꽤 즐거운 행사입니다. 보통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잡아서 펜션이나 민가를 빌리거나 강원도 바닷가로 떠나기도 하죠.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받으며 먹고 마시고 쉬는 시간이니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단정한 출근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모님이 야유회 때는 조금 더 편하고 화사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바닷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회사를 대표하는 어떤 정숙함과는 살짝 어울리지 않을 법한 밝은 색상의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셨죠.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차분한 이미지와 달리 조금 더 캐주얼하고 경쾌한 분위기였습니다. 소매가 짧아 드러난 팔 라인부터 눈에 띄었고 목선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모님 표정을 보니 괜히 마음이 붕 떠오르더군요. 펜션에 도착해서 다 같이 바비큐를 준비하는 시간 몇몇은 장을 보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고기를 굽고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사모님은 주로 상차림을 하며 테이블볼을 펴고 접시를 세팅했죠. 그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실 때면 티셔츠 윗자락이 살짝 내려가서 볼륨감 있는 곡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땀에 살짝 젖어 반짝이는 느낌이랄까. 평소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순간 시선이 저절로 쏠렸죠. 물론 이게 대놓고 쳐다보면 문제가 생길 테니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짝살짝 훔쳐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도 각자 할 일에 분주해서 제 시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깔끔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사이로 목덜미가 드러날 때마다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사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지 않습니다. 대리 한 명도 마찬가지여서 셋이 비슷한 세대라는 이유로 종종 일 얘기 외에도 소소한 잡담을 나누곤 합니다. 너무 친한 척하다간 가족회사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나 사장님 가족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 항상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모님 쪽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라며 관심을 보이거나 저와 대리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가 있어서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지곤 합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 또래라 말이 통하니까 가끔씩 편하게 대화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의 밝은 표정이나 말투,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매력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하필 사장님과 같은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죠. 이런 궁금증은 입 밖으로 꺼낼 일이 전혀 없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펜션 야유회 때 노래방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 저녁 식사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도 마이크를 잡고는 신나는 댄스곡을 부르면서 리듬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살짝 흔드는 가슴과 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춤선이 예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근처에서 구경하던 저와 대리는 괜히 의자 뒤에 숨듯 서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와 사모님 춤 잘 추시네 하고 감탄 반 농담 반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마지막 곡을 부르고 내려오는 길에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며 왜 뒤에서 뭐 수군거려요? 하고 장난스럽게 물으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별거 아니에요. 노래 너무 잘하셔서요라고 얼버무렸죠. 사모님은 웃고 지나갔는데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사장님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일어나지 못했고 사모님은 먼저 씻고 나와서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와 대리 그리고 몇몇이 부엌에 모여 간단한 식사를 만들었죠. 사모님이 칼질을 하며 간단히 계란말이랑 햄 구워서 먹을까요? 라고 묻자 제가 네 좋아요. 제가 계란 좀 풀겠습니다라며 옆에 섰습니다. 계란을 깨고 휘젓는 동안 사모님이 곁눈질로 저를 보며 어제 노래는 재밌었어요? 다들 보기만 해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스트레스 풀렸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 부르시던데요. 춤도 잘 추시고라고 응수했는데 사모님이 깔끔하게 묶은 머리 뒤로 웃는 모습이 마주 보이니 괜히 덥지도 않은데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앞이라 더 후끈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간질간질하더군요. 이렇게 야유회나 회사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저와 사모님 사이엔 어느 정도 편안함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가족회사 특유의 감시의 눈은 여전합니다. 사장님의 친동생이나 사촌동생 등이 사모님 주변을 은근 의식하고 사모님이 저나 대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대중 앞에서는 사모님과 불필요한 개인적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순 없겠지만 만약 사모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여겨주면 어떨까 하는 비현실적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누구나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행동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사장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회사 내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거든요. 대신 가끔 꿈처럼 무해한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에선 친절한 미소 한 번에도 마음이 쿵쿵거리는데 한편으론 이런 감정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놓는 모양새죠. 하지만 야유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총무나 격리 쪽 서류 결제 건으로 주 2, 3일 정도만 출근하시고 그 외 시간에는 아이 육아나 가정일 때문에 바쁘시죠. 그 와중에 제가 사모님을 직접 마주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그럴 때조차도 주위 시선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칩니다. 가을, 회사에서 매년 열리는 야유회 겸 단합대회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도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펜션을 빌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늘 그렇듯 직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바비큐 파티에 숙박까지 공짜로 즐길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나 역시 일상과 가정에서의 고됨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와는 그때 마침 사소한 말다툼으로 냉전 상태였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시끌벅적한 야유회 장소에 데려가기 부담스러웠거든요. 괜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이 커질 테고 아내와 갈등이 또 터져나와 서로 불쾌해지면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혼자 참석하기로 결정했죠. 출발 당일 회사가 빌린 대형 버스는 직원들과 일부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간식거리를 나누어 먹는 풍경이 차 안에 가득했죠. 한쪽에선 오늘 족구대회 우승해야지 하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비큐에 맥주, 노래방 기기까지 완벽하다며 기대를 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도 속으로는 이틀 동안은 좀 편히 쉬겠다라고 생각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자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마주친 것은 버스 맨 뒷좌석 부근에 앉아있던 사장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외모를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희끗희끗해졌지만 염색을 해서 새까맣게 유지하고 있었죠. 옷차림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세련되게 갖춰 입었고 사모님은 늘 그렇듯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죠. 이윽고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펜션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기 맑은 장소였습니다. 여기저기 어울려 떠드는 소리, 짐을 내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이어졌고 그런 소음 속에서 야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 직원들은 족구 코트를, 여자 직원들은 배드민턴 코트를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 다들 의외로 승부욕을 불태우더군요. 나도 족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예선까진 잘 풀렸지만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었지만 땀 흘려 달리고 치고 뛰는 과정 자체가 꽤나 즐거웠죠. 그 후에도 퀴즈 대회, 닭싸움, 줄다리기 같은 단체 게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신나게 환호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 곁에서 호응을 보내며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저녁 무렵이 되자 본격적인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고 고기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잔디밭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본인 스스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사모님 역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살짝 취기가 오른 그녀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한바탕 먹고 마신 뒤 사람들은 펜션 실내에 준비된 노래방 기기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는 흥겹게 댄스곡을 부르고 누구는 발라드로 분위기를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사장님이 돌연 자리에 쓰러졌다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술이 과한 탓인가 싶어 급히 달려가 보니 그게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얀 빛으로 질리고 의식도 제대로 없는 듯 보였죠. 사람들은 허둥지둥 119를 불렀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간 사장님은 뇌졸중 판정을 받았고 마비 증세와 언어장애가 함께 찾아와 거동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순식간에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야유회는 바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몇몇 사람들은 병원으로 직행해 사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진 뒤 회사 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변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장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장님 뒤에 가려 별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회의 자리에서나 현장에서도 마치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듯 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부터 능력은 부족한데 가족 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맡은 자재 구매 부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리베이트 의혹까지 소문이 돌았었죠. 반면 영업 담당인
사촌동생은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을 책임지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사장님 친동생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모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하게 중립을 지키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사장님을 간병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니 외부 간병인을 구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발은 가족이 해야 했거든요. 회사 일은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 사장님의 친동생과 사촌동생이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영이 약간씩 뒤틀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 역시 회사에서 설계와 품질 파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였기에 이런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다만 어느 파벌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 매일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조용히 제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파벌 싸움이 격해지면 내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정말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그녀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이 건재할 때라면 사모님이 직원을 사적으로 따로 부르는 일이 드물었기에 저로서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사모님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살짝 피곤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테를 이미 주문해 두었다며 당신이 이거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세심함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사모님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회사 안에서 친인척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남편이 없으니 그 자리를 탐내거나 뭔가 구조를 바꾸려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대략 알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한층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요. 결국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무기력한 눈빛과 동시에 번뜩이는 결심이 섞인 표정을 마주하니 나도 모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가족 싸움에 휘말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모님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마음 한편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사모님에게 묘한 호감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장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권력을 함부로 쥐지 못하도록 막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나의 설계 품질 파트 권한을 활용해 사장 친동생의 자재 구매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내부적으로 잘못된 점을 자료화해서 보고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모님은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 2, 3일만 들러서 결제나 장부 확인 정도만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챙기기 위해 출근 시간을 맞추고 주요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사라지니 사장 친동생이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형수가 뭘 안다고? 경리 출신이라 총무는 좀 알지 몰라도 설비나 품질 문제는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기껏해야 서류나 들여다보는 주제에 경영은 무슨 경영이래? 이런 식의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 역시 영업으로 바쁘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와드릴게요 하면서도 실제로 큰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사모님은 점점 지쳐갔고 퇴근 후에도 절 자주 불러내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커피숍이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비밀리에 협력한다는 기색이 크게 드러나면 가족회사 특성상 금방 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업무 얘기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 역시 아내와의 갈등,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사모님은 사장님 간병으로 인한 피로와 여러 가족들의 노골적인 견제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그냥 술 한잔 하고 싶다며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은 아내에게 야근이 길어질 것 같다고 둘러댔고 사모님과 함께 회사 근처의 작은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우리를 알아보는 지인도 없을 듯했습니다. 호프집에 들어서니 사모님은 이미 한 잔씩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어둠이 깔린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회사 문제 이야기가 주가 되었죠. 사장 친동생이 여전히 꼬투리를 잡으려 들고 사모님이 어떤 제안을 내놓으면 에휴, 그거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하며 시간을 끌면서 사내 혼란을 키우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화가 났지만 조금만 더 증거를 모아보자. 리베이트 의혹 부분도 파헤치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하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술잔이 몇 순대 돌았을 때 사모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 손등 위로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날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요.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전해주는 미묘한 체온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어우러져서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고 사모님이 살짝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좁은 호프집 테이블 너머로 자주색 조명이 흐릿하게 비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바깥 분위기를 가리고 있었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머뭇거림 끝에 사모님이 먼저 고개를 숙여 내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대로 둘이 있어도 될까요? 사모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죠. 나는 오늘만은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망설임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호프집을 나온 뒤 우리는 근처의 조그만 술집을 찾아가 좀 더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안은 밀폐된 작은 공간이어서 서로를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노래를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모님이 그냥 음악 한 곡 듣고 싶다며 MR 반주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은 좁은 소파는 몸이 살짝만 기울어도 서로의 체온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술 기운에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나는 사모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이미 눈은 서로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귤 껍질 한 겹이 벗겨지듯 우리가 지켜왔던 선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도 거의 동시에 내 목 뒤로 팔을 둘렀죠. 이어지는 키스는 나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순식간에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짝 맞닿은 입술 사이로 전해지는 떨림, 술 냄새와 향수, 그리고 그동안 품었던 열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입맞춤만 이어갔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몸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라고 낮게 중얼댔고 나 역시 죄책감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선과 부드럽게 이어진 어깨, 품 안으로 스며드는 체온이 그 모든 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시선이 교차되고 뜨겁게 포옹하고 키스가 점점 깊어지며 서로의 숨소리를 느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와 등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사모님도 내 등을 토닥이며 가끔 간절한 숨소리를 흘렸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사모님이 다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별다른 변명 없이 우리는 아예 인근에 있는 작은 호텔 방을 잡았습니다. 둘 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회사 근처는 위험하니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을 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지만 동시에 사모님을 마주보는 순간 다시금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방의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자 그녀의 실루엣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매끈한 다리, 풍만한 곡선, 그리고 살짝 달아오른 뺨의 열기까지 나를 향해 손을 뻗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날 완전한 육체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를 감싸 안는 팔과 다리가 더없이 밀착되며 귀가에 맴도는 짧은 숨소리가 한층 더 짜릿하게 느껴졌죠. 격렬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나는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순간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도 응답 대신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밤 사모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혹적인 몸짓과 함께 때로는 서투른 듯 솔직한 표현으로 사랑을 나누려 했죠. 내 몸 어느 부분을 어루만지고 귓가에 숨결을 내쉬며 조금 더 가까이라고 말할 때마다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갈증과 본능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신의 욕망과 고독을 나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를 탐했고 처음엔 서툴고 조심스럽던 호흡이 서서히 합을 맞춰가면서 뜨거우면서도 애틋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사모님은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한 느낌 참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왔죠. 아내에게서 못 받은 것을 이곳에서 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모님과 내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로 발전한 뒤 회사 안에서의 움직임도 서서히 결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계 품질 파트를 맡으며 확보해둔 문서나 데이터 중에는 사장 친동생이 자재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건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니 굳이 손대지 말자며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사모님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매일 영수증, 거래처와의 의심스러운 계약서,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들, 이를 하나하나 모아 분석해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횡령 혹은 유용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비밀리에 사모님에게 전달했고 사모님은 다시 회사 법무 담당이나 회계사 쪽 자문을 구해가며 추가 확실한 증거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던 사촌동생도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편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장 친동생 쪽에 기대봐야 득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사모님이 회사를 정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었겠죠. 아무튼 그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회사 내 몇몇 핵심 직원들도 사모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사장 친동생은 궁지에 몰렸고 사모님은 리베이트 증거를 무기 삼아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있어선 곤란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가족 회사라 완전히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 퇴직 형식을 취하게 되었죠. 사모님이 일을 처리할 땐 한 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장 친동생이 내쫓기듯 회사를 떠나던 날 그는 사무실 사람들을 향해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역전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향후 어떤 식으로 다시 회방을 놓을지 모르는 일이니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지만요. 그 시절 저는 사모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일단 몸과 마음이 맞아버리니 현실적인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잊히곤 했죠. 원래 사모님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집에 가서 사장님을 간병해야 한다며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 주었고, 그때마다 우린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욕망이 서로에게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사모님을 도와가며 그녀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사장의 친동생이 퇴출된 후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았지만 결국 사모님이 회사 내 주요 권한을 차근차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설계와 품질 쪽 권한을 활용해 세부 자료를 정리해 주거나 인사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그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사모님이 보고 싶어져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오늘은 안 돼요. 곧장 집으로 가봐야 할 일이 있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망스러운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중 평소 잘 안 쓰던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길을 헤매다 보니 차창 밖으로 낯선 모텔 간판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이 사장님의 사촌동생과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촌동생이 사모님을 적극 도왔는지, 그리고 왜 때때로 사모님이 제 연락을 피하거나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지를요. 이미 저와 똑같은 목적, 즉 그 또한 육체적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곧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저 역시 가정이 있으면서 사모님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잘못이라는 면에서는 나나 사모님이나 사촌동생이나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모든 걸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더 그 회사에 남아서 일했죠. 사모님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며 때때로 부르곤 했고, 저도 뭐 손해볼 일은 없으니라는 마음으로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미 환상은 깨졌지만 육체적인 쾌감을 서로 나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어느새 우린 서로를 일종의 탈출구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모님이 정말 떠나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사촌동생과도 그런 관계임을 알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죠. 사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럼 더 붙잡을 명분이 없네요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와의 이야기가 미안하면서도 어쩌면 개의치 않는 듯한 미묘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대로 회사를 떠나면서 지인 사장님의 투자를 받아 작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였지만 그동안 축적해온 설계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착실히 운영해 나갔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고 사업 자금이나 설비 투자 때문에 빚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한편 가정은 그 사이 더 나빠졌습니다. 공장 일 때문에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니 아내와의 갈등이 계속 커졌거든요. 사모님과의 일이 들키진 않았지만 이젠 일상적인 말다툼조차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은 2명 모두 초등학생이고 엄마보다는 저와 함께 지내는 쪽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졌거든요. 그동안 공장 운영에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이러니했지만 실제 아이들을 두고 보니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고 법적으로도 제가 키우는 것이 낫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 문제나 생활 습관 등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라도 도와줄게라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싱글파더 생활을 시작했을 땐 공장 운영과 육아를 동시에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장님 투자로 시작한 작은 공장은 갈수록 공정이 늘어나고 거래처도 점차 확장되던 때였거든요. 작업 현장도 직접 챙겨야 하고 신규 직원 교육도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살 뻔한 상황까지 떠올리니 그 소란스러움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을 지켜봐 주시고 방과 후의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장일로 바쁜 제가 아예 아이들과 교류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저녁에는 꼭 시간 내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초창기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아내와 거의 매일 싸우곤 했죠. 그 탓에 이혼으로까지 이어졌으니 제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력 있는 기술자를 충원하고 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 설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이후로도 가끔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긴 합니다만 직접 만나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도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듯했고 양육에 대한 의무감이 낮았는지 주변에서 아이들 좀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핑계를 대곤 했어요. 사실 고정으로 만나는 여자가 생긴 건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한 거래처 행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었는데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에너지가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재혼을 고민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분도 이런 점을 존중해주고 있고 저 역시 성급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대신 지금은 일과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